이것이 모든 것을 끝낼 공세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침내 푸틴은 돈바스 장악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려 했지만 상황은 푸틴이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가 추격해 따라잡기 전에 공포에 도망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러시아는 올해 최대 사상자를 냈습니다. 푸틴에게 영혼이 있다면 평생 괴로웠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봄 공세는 참담하게 시작됐습니다. 이는 모두 우크라이나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러시아의 손실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닌 이번 주는 푸틴의 군대가 도네츠크 요새선을 점령하기 위해 시작한 대규모 봄, 여름 공세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주이기도 합니다. 그 일대 도시들은 러시아가 도네츠크 점령에 매우 중요합니다. 북쪽에는 슬로벤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가 위치해 있는데 전쟁연구소 ISW에 따르면 이 두 도시는 도네츠크에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물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쪽에는 콘스탄티니에프카, 드루즈키브카, 그리고 올렉세보 드루즈키브카가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모두 우크라이나가 10년 넘게 구축해온 강력한 방어선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도네츠크 점령을 위해 이 도시들을 함락해야 합니다. 2026년 봄이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알렉산드르 시에르스키는 이 전선에서 충돌이 대폭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3월 17일부터 시작된 4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텔레그램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시에르스키는 2026년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번 주 4일 동안 적의 공격 행동 강도가 증가했다고 설명한 뒤 적은 여러 전략적 방향에서 동시에 우리 군의 방어 진영을 돌파하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투 접촉선 전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총 4일 동안 적은 619회의 공격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4일간 619회, 하루 150회 넘는 공격이 있었으니 러시아가 큰 돌파를 이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병사들에게 제시한 대부분 아니면 모든 작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쁜 점은 푸틴의 군대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러시아 대통령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푸틴은 봄 공세의 화려한 시작을 원했습니다. 2026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날이었습니다. 올해 러시아의 가장 치명적인 한 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푸틴에게 정말 뼈아팠던 날은 3월 17일 봄 공세의 공식적 시작으로 보입니다. 그날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1710명을 사살하거나 부상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엄청난 장비를 잃었는데 포병 시스템 29대가 산산조각 났고 차량과 연료 탱크 230대도 파괴되었습니다. 자포리자 방향으로의 공격 시도도 저지되었다고 텔레그래프는 설명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드론으로 9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봐왔던 1일 평균 손실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라는 점을 알게 되면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러시아는 3월 17일까지 하루 평균 700명에서 900명의 병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수치는 1700명을 넘어 급증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봄 공세 시작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입니다. 우리에게 단서를 주는 건 새로운 전술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푸틴이 진격을 위해 소모전의 소렁에 더 많은 러시아 병사를 투입하는 단일 전략을 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총알바지를 늘릴수록 사망자도 많아집니다. 이렇게는 공세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푸틴은 그저 하루였다고 스스로 위로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러시아에게는 나쁜 날이었습니다. 사실 끔찍한 날이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대부분의 군인들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러시아에게는 그게 최악일 것이고 푸틴의 꼭두각시들이 치른 많은 희생이 러시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공세의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에르스키 장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봄 대공세의 첫 주에 거의 작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시에르스키 장군은 러시아가 전사, 부상 또는 기타 방식으로 무력화된 병력이 무려 4,840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사흘 만에 푸틴의 병력 거의 5,000명이 전투 불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루 평균 1,600명 이상의 병력이 손실된 셈입니다. 3월 17일, 이 올해 러시아의 가장 치명적이었지만 18일과 19일도 비슷했습니다. 시에르스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단 일주일 만에 총 8,710명의 병력을 잃었고 막대한 양의 군사장비와 무기도 손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겨울이 풀리는 것을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푸틴의 병사들은 2026년에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대규모 죽음만 겪었습니다. 푸틴의 유일한 위안은 3일간의 악몽 후 러시아의 손실이 점차 안정됐다는 점입니다. TVP 월드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하루에 약 1000명의 병사를 잃고 있습니다. 3월 22일까지 24시간 동안 러시아는 940명의 임원 대공 방어 시스템 3기, 전차 3대, 그리고 군용 헬리콥터 1대를 잃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3월 21일부터 22일 사이 러시아가 잃은 두 번째 헬기입니다. 하루에 이제 1000명뿐이네요, 푸틴. 러시아가 계속 이 속도라면 1년 만에 대부분의 현대 군대 병력을 잃을 거예요. 다시 한번 3년 연속으로 말이죠. 조롱은 차치하고 러시아의 큰 손실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봄 공세를 준비하며 노력했고 그 결과 푸틴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러시아군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내고 있는지 몇 분 후에 정확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러시아의 봄 공세와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소모전에 더 많은 병사를 갈아 넣으며 무엇을 이루려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푸틴의 도네츠크 요새선 공세에 대해 언급했으며 그 방향으로 진격하는 것이 러시아의 주요 작전 목표입니다. 도네츠크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돈바스 지역의 양도가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상에서 내세우는 핵심 요구임을 기억하세요. 러시아의 지도자는 이 영토를 원합니다.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를 붕괴시키려 했던 짧은 특별 군사작전이 그나마 성공에 가까운 무언가로 보이게 만들려면 그는 이 영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또한 우크라이나 남부로 더 깊이 진격하기를 원하며 2025년 말쯤 그 진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3월 17일 기록적인 손실을 입은 날 자포리자 전선에서 진전을 시도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포크로브스크 전선을 돌파해야 합니다. 포크로브스크시를 대부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군대는 로시나 마을 방향에서 진격이 멈췄으며 그 마을 근처의 정착지들에 대한 통제도 기껏해야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포크로브스크 축선 돌파에 실패하면 요세벨트로 향한 진격에 필요한 추진력이 부족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과 며칠간 우리가 본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봄, 여름 공세에서 달성하려던 목표의 기반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모든 움직임에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응책들은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올해 초에 푸틴의 모든 계획을 망쳐버린 대규모 행동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버튼을 눌러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봄 공세에 맞서 방어하며 세 가지 핵심적인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푸틴 군대의 막대한 손실에 기여했고 푸틴 계획의 전환점이 된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앞서 손실에 기여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에르스키 본인은 러시아의 공격 규모로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비대칭 전략을 채택했다고 밝혔으며 키예프 포스트도 이를 보도했습니다. 시에르스키는 이러한 전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군이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빼앗고 계속해서 진지를 회복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도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이 최근 몇 주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방어태세를 갖추려는 러시아 침투자들을 색출하는 데 사용된 수색 및 선멸 전술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에 러시아가 쿠피안스크시를 점령했다는 푸틴의 주장을 우크라이나가 산산조각내면서 이 전략이 전면에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주장의 허위성을 강조하며 수색 및 선멸 부대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부대는 러시아의 침투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소수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진지에 몰래 침투시켜 지원군을 기다리며 은신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술은 한동안 효과적이었고 후방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혼란을 줬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수색 및 선멸 부대를 통해 같은 방식으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소규모 부대에 맞서 자체 소규모 분대를 투입하고 이들은 드론 조종사들과 협력해 러시아 침투자들을 찾아냅니다. 한번 발견되면 그 침투자들은 고립되고 제거되어 러시아가 주장하던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미약한 장악력마저도 산산조각나게 됩니다. 이 수색 및 선멸 부대들은 봄 공세가 시작되기 전 이를 무너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색 및 선멸 부대로 승리 전략을 찾았지만 3월 17일 이후 러시아가 겪은 엄청난 피해를 입힌 유일한 무기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심층 타격 전략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2026년 내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와 점령지 모두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공격을 강화해왔습니다. 3월 9일, 우크라이나가 하루 만에 러시아 진지에 기록적인 754대의 드론으로 공격을 감행한 것이 공격 강화의 대표적 예였습니다. 밀리터니는 러시아 국방부가 이 드론들 중 621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100대가 넘는 드론, 이 크림반도, 브란스크, 벨고로드 등 국경 지역부터 모스크바 인근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목표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와 기반 시설에 가하는 드론 공격 규모와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 전략을 강화해서 러시아가 수행하는 심층 타격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이 이전 어느 때보다 더 깊숙이 타격하고 있습니다. 플라밍고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의 등장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한 곳의 목표물에 막대한 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2월 20일, 우크라이나가 플라밍고 드론을 러시아의 미사일 공장이 있는 보킨스크 방향으로 보냈을 때처럼 말이죠. 이곳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에서 1400km, 즉 거의 87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이 러시아의 봄 공세 실패와 큰 손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장거리 타격 작전 목표에 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와 점령지에 가하는 모든 공격은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약화시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트킨스크 사례에서 미사일 공장 파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미사일 발사를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깊숙한 곳의 목표물을 그만큼 많이 공격하지 못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최전선 공격을 막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층 타격 전략에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점령지의 방공망을 제거하면 지휘 통제센터, 병력 집결지, 그리고 물류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의 전선을 약화시키고 러시아 군대가 공격을 시도할 때 쉽게 각계격파당하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우리는 푸틴의 봄 공세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드론 이야기를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역에 FPV 드론을 대량 투입해 러시아 공격군이 지나야 하는 대규모 살상지대를 조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월 17일 러시아가 겪은 1700명 이상의 사상자 중 900명은 우크라이나의 무인체계 부대의 공격으로 발생했습니다. 대규모로 투입된 FPV 드론이 그 숫자가 그렇게 높은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5년 여름부터 연간 최대 1000만 대 드론 생산이 가능합니다. 아직 목표 숫자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FPV 드론 생산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우크라이나의 공중 살상 전력이 러시아군의 진격 시 가장 두려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FPV 드론이 너무 많아 군대 내 드론이 조종사보다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조종사 훈련에 능숙함을 입증했습니다. 드론 공급은 충분하며 러시아는 이를 더욱 체감할 것입니다. 조종사 훈련으로 봄, 여름에 러시아군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FPV 드론은 단순히 병사 제거를 넘어 주요 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러시아 KO-52 헬리콥터를 격추한 것이 FPV 드론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헬리콥터 공격 후 FPV 드론을 추가로 보내 승무원을 공격해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푸틴의 군대가 전선에서 직면한 현실입니다. 러시아가 진격하려는 모든 지역엔 수만 대의 FPV와 정찰 드론이 끊임없이 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병사나 장비가 포착되는 즉시 드론이 내려와 파괴합니다. 우크라이나는 FPV 드론과 중거리 타격 드론을 결합해 러시아 후반까지 약 100마일의 살상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드론이 득실거리는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면 그들이 대규모로 희생되는 것이 과연 놀라운 일일까요? 마침내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마도 그 어떤 것보다도 러시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주어 봄 공세를 사실상 마비시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손실이 발생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결정적 요인은 남부에서의 우크라이나 반격입니다. 2월 초부터 우크라이나는 남부와 남동부 지역에서 러시아 진지를 빠르게 돌파하며 앞서 언급했던 수색 및 선멸 전술로 침투 부대들을 격파해 나갔습니다. 3월 3일까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자국 군대가 러시아로부터 460제곱킬로미터, 약 177제곱마일의 영토를 탈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2023년 이후
우크라이나가 벌인 가장 대규모 반격 작전이며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통신할 수 있게 해주던 불법 스타링크 단말기 접근이 차단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 반격 작전은 러시아의 실패한 봄 공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첫째, 푸틴의 남부 계획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의 완충지대 조성이었습니다. 그 완충지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그 통로를 통해 자포리자와 도네츠크 지역의 병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두 지역 모두를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은 종료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완충지대를 확보해 이제 다른 지역에도 병력과 물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포리자 방향 러시아 진격은 완충지대 붕괴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고 러시아를 곤경에 빠뜨려 두 번째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반격에 대응하려다 스스로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도네츠크와 자포리자를 위해 준비되었던 예비 병력이 대신 더 남쪽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ISW는 3월 19일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러시아가 사실상 발이 묶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자포리자시에 대한 전면 공세나 서부 자포리자, 오로키우 점령 시도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러시아의 예비 병력을 소모시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필요한 예비 병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완충지대를 만들기는커녕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양측면에서 반격을 가해 푸틴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러시아군을 고립시키고 푸틴의 봄 공세 계획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병력이 지금처럼 대거 재고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2025년 말에 준비했던 공세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스타링크 상실로 러시아 지휘관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해진 병력에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은 푸틴의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진하라는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며 러시아 지휘관들이 크렘린의 명령을 거절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월 17일 2026년 기준 사상 최대 전사자가 발생했고 러시아는 봄 공세에서 진전 없이 8,000명 넘는 병력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몇 달간 일어날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러시아의 2026년 공세는 2025년 여름 공세보다도 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5년 여름 공세는 거의 아무런 작전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크렘린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군사 블로거들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드론이 들끓는 살상지대와 인공지능 혁신이 전장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보고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푸틴은 경고를 받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2022년에 이룬 것과 비슷한 돌파의 시작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동향에 대한 저희의 분석을 더 보시려면 더 미리테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